안녕하세요. 호랑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전에 한번 이준석의 시간이라는 제가 녹음을 했었죠. 그게 첫 영상인데 그 후속작을 한번 만들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녹음을 하게 됐고요. 아직도 날씨가 좀 풀리곤 있지만 또 어떻게 확정적으로 시원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들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좀 건강하게 또 이번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요 글의 핵심 수치는 그래요. 2024년에 화성을에서 42.41%로 이제 당선이 됐고, 2025년 대선에서 8.34% 얻었고, 개혁신당은 2026년 지방선거 재보선에서 이제 192명을 냈지만 당선자는 한 명뿐이었죠. 요런 거를 좀 기반해서 요 자료를 참고했으니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참 요즘 들어서 유난히 좀 조용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준석이라는 대표 이야기죠. 예전 이준석은 말 한마디를 하면 기사가 완전 쏟아졌었죠.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해도 화제가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격해도 화제가 좀 됐습니다. 대선 토론에서 한마디를 던져도 며칠씩 논쟁이 이어질 정도로 꽤 임팩트가 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분명 무언가 말은 하고 있고 제스처는 취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법안도 내고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고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만큼 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준석이 정말 조용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 것일까요? 오늘 영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결과와 한국갤럽조사, 국회 의정활동 자료와 개혁신당 공식 자료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토대로 구성했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주제인 만큼 서로 과도한 비방은 자제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준석의 시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24년 총선에서 이준석은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42.41%를 얻으면서 당선이 됐었죠.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의 열세를 뒤집은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개혁신당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원내 3석을 확보하기도 했죠. 거대 양당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고 독자 정당으로 국회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준석은 8.34%, 약 291만 표를 얻어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수치는 분명 아니었죠.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인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9살의 제3정당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고 291만 표를 얻어냈다는 사실까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2030 세대죠. 남성층 쪽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런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무너지고 기존 보수정당이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빈자리를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과거 영상에서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 결국 이준석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웅천 전 의원을 비롯한 개혁신당 인사들도 양당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개혁신당을 새로운 선택지로 볼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냈었죠.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는 바로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첫 번째, 진짜 처음이었죠. 전국 단위 시험대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총 192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 7명, 기초단체장 후보 22명, 광역의원 후보 30명, 기초의원 후보 128명,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 5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으로 옮겨 출마한 후보도 52명에 달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더 이상 국회의원 3명만 있는 작은 원내정당의 실험 수준은 아니었어요. 전국에 뿌리를 내리겠다며 실제 후보들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기초의원 당선자 단 1명뿐이었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국회의원 재보궐 당선자, 그리고 거긴 다 빵명이었죠. 그리고 경기 화성시 의원 딱 1명, 192명 가운데 단 1명, 단순 비율로 계산하면 약 0.52%입니다. 물론 광역단체장 후보와 기초의원 후보를 똑같이 놓고 당선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정치학적으로 정밀한 분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혁신당이 얼마나 많은 후보를 내보냈고 그 가운데 얼마나 적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이기는 합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조홍천 후보는 4.32%를 얻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0.82%, 부산시장 후보는 1.56%였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에서도 개혁신당이 비교적 공을 들였던 지역에서도 반전은 없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선거가 끝난 뒤 후보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받쳐줄 당의 그릇이 아직 작았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평가는 정확합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중앙당과 조직이었어요.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창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정당이 첫 지방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얻었으면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거대 양당은 수십 년 동안 지역 조직을 다져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협위원장과 지역 유지, 자원봉사자와 후원 조직까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죠. 반면 개혁신당은 사람도 돈도 조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192명을 내고 한 명을 당선시켰다는 숫자만으로 실패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 반론 또한 일리는 있어요.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총선보다 조직력이 훨씬 크게 작용하는 선거입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국 익숙한 정당의 기호를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죠. 개혁신당에 처음부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같은 성적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결과를 단순히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넘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단순히 생존만을 목표로 내세운 정당이 아니기 때문이죠.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 정당, 거대 양당을 깨는 제3지대, 합리적인 중도와 개혁보수의 대안, 이것이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스스로 내세운 정치적 목표였습니다. 생존이 기준이라면 한석도 성과일 수가 있죠. 하지만 대한정당이 기준이라면 192명 중 1명은 명백한 실패입니다. 문제는 작은 정당이란 사실이 아닙니다. 작은 정당에서 조금도 커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도 크게 패배했죠.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민주당이 12곳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4곳에 그쳤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까지 불거졌죠.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상상했던 조건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흔들렸습니다. 강경 노선과 계파 갈등에 대한 반발도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한동훈을 제명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층과 중도층이 개혁신당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죠. 국민의힘은 패배했지만 개혁신당은 그 패배의 이익을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에게 가장 뼈아픈 지점이에요. 경쟁자가 무너졌는데 내 점유율이 오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경쟁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품을 바꿔 말해도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것과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장동혁이 싫다고 해서 이준석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죠. 민주당을 견제하고 싶다고 해서 개혁신당 후보를 찍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위기가 곧 개혁신당의 기회라는 공식이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준석은 대한민국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정치인입니다. 방송 출연도 많았고 국민의힘 대표도 지냈고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준석을 아는 것과 개혁신당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준석 개인의 인지도가 지역 후보에게 전달되지 않은 거죠. 이준석이 유세 현장에 내려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영상 조회수도 많이 나오죠. 뉴스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떠난 그 지역에 남은 나머지 남은 것들이 대체 뭘까요? 당 조직이 남았을까요? 지역에서 수년간 활동한 정치인도 아니죠, 사실. 주민들이 개혁신당을 떠올릴 만한 생활 의제가 따로 있었을까요? 선거가 끝난 뒤에도 민원을 듣고 지역을 지킬 사람이 있었는지와 개혁신당 후보를 192명까지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 후보들을 정치인으로서 뿌리 내리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후보 영입과 조직 건설은 같은 말이 전혀 아니죠.
국민의힘 출신 인사 52명을 데려왔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지역 기반까지 함께 넘어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이준석 개인의 정치와 개혁신당이라는 정당 정치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었는지를 드러낸 거죠. 이준석은 전국구 정치인이지만 개혁신당은 아직 전국 정당은 아니라는 거죠. 선거 이후인 7월 한국갤럽조사에서 개혁신당 지지도는 3%밖에 안 됐어요. 다른 주간조사에서는 2% 수준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더 뼈아픈 숫자는 정당 호감도였습니다. 개혁신당의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10%,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73%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이준석 개인의 호감도가 아니라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에 대한 조사입니다. 따라서 개혁신당 비호감도 73%를 그대로 이준석 개인의 비호감도라고 말하면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하지만 이준석이 개혁신당의 대표이자 가장 알려진 얼굴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국민이 개혁신당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이준석이죠. 개혁신당이 이준석의 인지도에 의존해서 성장을 했다면 개혁신당의 높은 비호감도에서 이준석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집니다. 이준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빠르고 논리적이죠. 상대의 약점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복잡한 정책을 대중이 알아듣게 설명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장점이 반복되면 단점도 함께 커집니다. 항상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상대를 설득하기보단 조롱하려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정치적 논쟁에선 이기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에는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치는 토론 대회가 아니죠. 상대보다 논리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 끌고 와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준석이 8.34%에서 더 위로 올라가려면 지지층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최소한 선택 가능한 정치인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죠. 지방선거 이후에는 개혁신당에 더 치명적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중 발생한 음료 피습 사건을 자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겁니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극이 좀 확정된 사실처럼 들리게 해서는 안 되겠죠. 단정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는 어디까지나 검찰이 제기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개혁신당과 이준석에게 정치적 책임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정 전 후보는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죠. 개혁과 깨끗한 공천을 강조한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타격입니다. 이준석은 의혹이 불거진 뒤 부산 시민에게 사과하고 공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개인의 일탈까지 당대표가 모두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반론도 맞죠. 하지만 공천은 정당이 후보자의 이름 옆에 자기 간판을 달아주는 일이죠. 후보가 잘하면 정당이 함께 칭찬을 받고 후보가 큰 문제를 일으키면 정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지역 조직이 부족해 외부 인사를 빠르게 영입해야 하는 신생 정당일수록 검증은 더 철저했어야겠죠. 192명의 후보를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 192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개혁신당은 숫자를 늘리는 데 급했고 정당의 신뢰를 지키는 장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처음의 의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준석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준석은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2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선거 관리 문제, 경제와 과학기술 정책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동탄에서 GTX를 타고 국회까지 출근하는 과정을 담은 굿모닝 이준석 컨텐츠도 공개를 했었죠. 동탄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환승과 교통 문제를 자신의 출근길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법안도 내고 있죠. 지역구 활동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미디어도 다시 슬슬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도 조용하게 느껴져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발언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발언의 정치적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준석의 한마디는 국민의힘 내분, 윤석열과의 충돌, 당대표 축출, 신당 창당, 총선 승리와 대통령 선거라는 거대한 서사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준석이 말하면 그 말이 정치권의 다음 장면과 연결이 됐죠. 지금은 보안수사권이나 세금, 과학기술, 지역 교통 문제처럼 정책적인 발언이 많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은 아니죠. 하지만 정치판 전체를 흔드는 사건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니 언론이 과거처럼 확대해 재생산하지 않는 겁니다. 이준석이 조용해진 것이 아니라 이준석의 목소리가 예전만큼 멀리 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한동훈 의원이에요. 과거 이준석은 국민의힘 주류와 충돌한 젊은 비주류 보수라는 정치적 위치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와 충돌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국회에 들어와 버렸죠. 한동훈 역시 기존 국민의힘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도 하고 있어요. 젊은 보수층과 소득권 중도층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죠. 이준석과 한동훈이 노리는 정치적 공간이 상당 부분 겹치기 시작한 겁니다. 두 사람이 국회에서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도 촬영이 됐었죠. 같은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의안 전 후보 사건과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죠. 따라서 두 사람은 이미 손잡은 동지라고 말하는 것도 틀립니다. 서로 말도 섞지 않는 원수라고 보는 것도 어렵죠. 경쟁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손을 잡을 수 있는 경쟁적 연대에 가깝습니다. 이 장면은 장동혁 체제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기존 당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죠. 두 사람을 계속 당 밖에 밀어낼 경우 국민의힘 바깥에서 새로운 보수축이 만들어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다만 두 사람이 웃는 사진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는 근거는 없어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거죠. 연출된 연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대로 해석될 장면을 굳이 피하지도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한동훈도 장동혁도 아닙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이준석이죠. 한동훈의 등장은 이준석이 독점했던 정치적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선거 이후 고립된 이준석을 다시 보수 재편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죠. 한동훈은 이준석의 시간을 빼앗는 경쟁자이면서 그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변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이준석의 시간은 끝이 난 걸까요? 저는 끝났다고 단정하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원내 3석 정당의 대표입니다. 약 291만 표를 받아본 대통령 후보이기도 합니다. 정책을 설명하는 능력과 개인 미디어 경쟁력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과의 경쟁 또는 연대를 통해 보수 재편과 그 과정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아직 남았다는 말과 시간이 다시 올 것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정치에서 시간은 기다린다고 저절로 돌아오는 것이 절대 아니죠.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동혁이 실패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한동훈과 웃으며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개혁신당이 정말 대안정당이 되려면 이준석 개인의 인지도부터 정당 조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전국에 후보를 내려보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남아 활동할 정치인을 키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공천 숫자를 늘리기 전에 검증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2에서 3%의 지지율보다 73%의 비호감도를 더 무겁게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준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박수받는 정치에서 이준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 선택할 수 있는 정치로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2024년 총선은 이준석 개인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2025년 대선은 이준석에게 전국적으로 약 291만 표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이준석 개인의 지지가 아직 개혁신당이라는 조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 것밖에 안 돼요. 이번 지방선거가 이준석의 시간을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의 실패도 장동혁의 선택도 한동훈의 손짓도 아닌 이준석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에게 시간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아직 세력으로 바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이 조용하게 느껴지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말을 현실의 조직과 표로 증명하지 못할 뿐이죠. 앞으로의 행보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일단 정체되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겠다는 말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준석의 시간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동훈과의 경쟁과 보수 재편을 통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고 저를 믿는 호랑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